네, 오늘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부터 관련 쟁점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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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환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대응성 소문 가능? 네, 폐기는 왜 승인하셨나요? 네,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고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은 의례적인 티타임도 없이 출석 직후인 9시 4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1차 소환 조사 때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원래 9시 출석을 10시로 미뤘었고 네. 오후에는 박총경 경찰에게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면서 또 시간을 지체했고 결국 한 15시간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한 5시간에 그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2차 소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3차 소환 조사, 추가로 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검찰 입장, 특검 입장에서는 2차 소환 조사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소화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로 부를 때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간을 밀려달라 아니면 또 뭘 해달라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오늘 물어볼 거나 이런 조사할 것들을 최대한 끝내기 위한 모습으로 전 보여집니다. 부의장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1차 조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에서 파견된 박창원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조사를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장검사가 진행을 하면서 나름 순조롭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난항 때문에 조사에 참여할 인원을 좀 바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실 수사란 것은 상당히 지능 게임, 심리 게임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반발을 하는데 계속 갈 경우에는 결국 지난주에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수사의 공전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 아마 내부적으로 염두해 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기자들이 특검보에게 왜 이렇게 바꿨느냐,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니까에 대해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경찰 총경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종합적인 고려에 따른 결정은 저는 잘 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총경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진술 거부하거나 수사를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그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법연수원 31기, 34기 출신의 지금 부장검사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무가로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부장검사 2명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박창원 총경 같은 경우에도 직접 조사를 하면서 묻거나 하진 않지만 그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답변을 보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옆에 검사에게 또 조언을 조사 하면서 지원 역할이죠. 지원을 하면서 사실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논란이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밝히고 있고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오늘 오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박총경을 통해서 수사하려고 했던 그 당시 체포와 관련되는 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 그리고 네. 또 비화폰에 대한 업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이 그 대통령 경호법상의 이 직권남용 교사죄에 대해서는 조사가 오전에 끝났다 그런 보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란 특검팀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부터 시작해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공무회의 상황, 특히 이 외환 혐의 수사까지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 외환
혐의 수사 쟁점은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이죠. 사실 맞습니다. 이게 이 의혹에 대해서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건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죄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우리 군이 북한이나 이런 그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건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을 분명히 다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통상적 도발에 대한 이런 대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냈던 과거 사례는 없거든요. 대응하는 방식은 과거의 매뉴얼상 다양하게 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평양까지 무인기를 왜 보냈어야 되는가? 저는 아마 내부 군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아마 북한 그 무인기를 보내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내부의 그런 우려들 아마 이렇게 됐을 경우 북한이 뭐 국지전을 일으킨다든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라든지 이런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강행하라라고 지시를 했을 경우 저는 이건 분명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시 절차가 있었고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한 말씀을 꼭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죄가 성립되느냐 했을 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그 특검에서 외환죄가 성립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 형법상 외환죄란 것은 적과 통모해서 적국으로부터 전쟁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물론 뭐 그런 대북 전단 같은 거를 실어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는데 그것을 지금 북한 당국과 통모해서 그렇게 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수사란 것은 뭐합니까?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죄라는 것은 적과 통모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 정부 북한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제 통일은 없고 앞으로 이제 남북은 어떻게 보면 적대적 이국가론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내통을 해가지고 왜 그 북한으로부터 어떤 그런 전쟁을 유치하려고 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국민의 어떤 그 궁금증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형법상 외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우리가 네.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그것도 뭐 가능성과 추측의 영역이기 예. 때문에 공모가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도 특검팀에서 알아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조사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덕순 전 국무총리와 조사를 받았던 유상임 장관의 목소리까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님과 소통이 따로 있었을까요? 내란 공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어떤 질문들 혹시 받으셨을까요? 뭐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질문이었습니다. 예. 국무회의 참석 안 하셨는데 이렇게 조사받는 게 좀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글쎄요,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국정의 책임자 중에 하나니까. 당일에 그럼 관련한 뭐 의견 표명이나 이런 걸 혹시 하신 부분도 있을까요? 아니 회의 참석을 못했는데 뭐. 네, 이렇게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는 이유가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당시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 탄핵 심판 당시에도 첫 번째 주제가 이게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들여다보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국무회의를 일단 열어야 되고 또 포고령 발표를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5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또 법무부 장관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거기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나는 법리적 검토를 포고령을 본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문제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 유상임 전 장관과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를 받지 못했던 국무회의에 연락을 받지 못했던 유상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왜 뭐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본인의 다른 연락은 받은 건 없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탄핵 정국 속에서 본인이 나는 이건 부당한 국무회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 CCTV나 공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이전에 뭔가 그 회의실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문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후제가 12월 5일 날 다시 비상계엄문을 써서 거기에 뭔가 서명하렸다가 다시 폐기했다는 의혹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마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 공석이었던 여가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무회의 안건 심의 권한이 있는 국무위원이 총 19명입니다. 그런데 유상임 장관을 비롯해서 8명 정도가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부름을 받았던 인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11명인데 이걸 두고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만한 국무위원만 추렸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거든요.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경찰 그리고 공수처,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기초적인 조사가 다 끝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범죄의 혐의, 한마디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의 어떻게 보면 보아 수행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나아가 오히려 그런 그 내란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결국 직권남용이 성립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지 않은 분들뿐만 아니고 온 분들 중에서도 거꾸로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국무위원들 중에 누구는 피의자고 누구는 참고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거 전부 다 불러가지고 내란 혐의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다. 지금 그 네 명 정도 불렀던 관련되는 그 경제 관련된 이른바 F4라고 하는 그런 그 관련되는 그 고위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은 피의자지만 나머지는 참고인이다라고 해서 네. 나름대로 어떤 그 내란과 관련되는 수사의 어떤 확대보다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다른 어떤 특검보다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직격적으로 부르는 것은 사실상 수사의 최종적인 정점에 있는 사람 부르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내란 특검이 거의 그 길면은 거의 6달 이상 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사실상 내란 특검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기소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법률가의 실무적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지금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전 국민,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개시하겠습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 개시할 예정입니다. 네, 장관 직무대행 맡고 있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목소리까지 들으셨고 결국 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얼마나 받게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지원 금액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단 기본이 15만 원이고요. 아마 소득 수준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게 55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15만 원 기본으로 하되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지원금의 형태에 있어서 계속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왔었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게만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선별적 지원을 주장해왔었거든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의 기본적인 원칙,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되 야당의 목소리도 좀 반영한 차등적 지급을 이번에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신청을 할 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지역에 따라서 15만 원에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최대는 5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그것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수도권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15만 원,
비수도권은 18만 원, 이 3만 원이 추가돼서 18만 원을 받으실 것 같고 본인이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라고 하면 30만 원을 그리고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40만 원을 받는데 최대로 기초수급자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4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2차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9월 달부터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서는 이제 1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일단 1차로 지급되는 금액은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을 받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개인별로 7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뭐 지급 수단이나 신청 방식은 선택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예.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는 결국 24시간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은행 관련 어플 아니면 카드 관련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어르신들이 이런 어플 사용에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주변 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하셔도 되고 은행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신에 그 업무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고 은행은 오후 4시까지이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시간적 제약이 있으나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면은 아마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을 모든 매장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배달 앱에서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30억 기준으로 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체, 업체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서울이라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말 그대로 그 지역 안에서 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좀 그 신경을 쓴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고 사업이 안 되는 곳이 좀 네네.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네. 그리고 또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데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좀 비교적 그 여유 있는 이런 네네. 부분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떻게 보면은 농협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 지역에서는 안 되지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또 하나로 마트가 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역 사랑 이 쿠폰을 쓸 수 있다는 파란 그 이 스티커가 앞에 붙어 있다고 붙어 합니다.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나가시면서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데는 들어가서 쓸 수 있다. 아주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 지급도 주목이 되는데요. 2차 지급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90% 기준이 뭔가요? 일단 소득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건 국민들께서 직접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거를 분류를 한 다음에 아마 9월 중에 이걸 분류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그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안내가 갈 예정이니까 그때쯤 되면 아마 1차 지원이 이미 그때쯤 마무리돼서 1차 지원 한 것을 쓰고 계실 상황이거든요. 그때쯤 네. 아마 개별적으로 2차 지원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걸 사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경을 통한 지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소비 쿠폰 지급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비 쿠폰 지급이 우리나라 재정과 소비 활성화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화폐 승수 효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호텔 경작 이런 것을 들고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돈이 일단 들어가면 그것이 계속 이렇게 돈이 돌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제가 25만 원을 받았다. 쿠폰을 받았다. 그러면 원래 내 돈으로 25만 원을 쓰려고 했었는데 쿠폰이 들어오니까 내 돈은 안 쓰고 나는 그냥 빚을 갚아버리고 그냥 쓰려고 했던 쿠폰을 써버리니까 사실상 그 화폐 승수 효과가 생각보다 떨어진다라는 점이 하나인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오늘 또 뭐 각종 신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그 돈을 푼다 하더라도 올해의 어떤 경제 성장률은 0.1% 정도의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 반면에 이렇게 지금 그 최초의 어떤 계획했는 것보다 한 1조가 넘는 추경이 더 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그 정부 빚이 1,300조를 넘게 되는 한마디로 정부 빚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나아가 우리로서는 25만 원을 받았는데 돈이 확 풀리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값이 25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 2억 5천만 원 올리면은 나는
그럼 뭐가 되느냐? 이런 서민들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느냐? 이게 어떠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점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운동을 할 당시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라는 확장 경제 정책을 얘기를 하셨고 그 첫 번째 사업이 이번 사업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때문에 여당에서도 효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좀 지대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런 소비 회복 쿠폰도 발행하고 그리고 또 그 자영업자들의 부채도 어느 정도 탕감해주고 이런 정책만으로 모든 경제 활성화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은 경기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도 30조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같이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런 추경을 통해서 뭔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 극강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는 보수 지정에서 동의했던 부분이겠고요.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또 부채 탕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보수의 그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자영업자가 작년 기준으로 폐업한 사람만 100만 명이 넘고요. 올해 기준으로도 3년 내에 지금 폐업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수치들이 너무나 다 최악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구제해주고 또 국민들도 얼어붙어 있는 이 지갑을 좀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경기 활성화를 해보자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경기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추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활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요. 예산에 105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특활비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이 됐었거든요. 당시에 증빙 내역을 잘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있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중잣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앞다르고 뒤따를 수 있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82억 원 정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외에 검찰, 경찰 관련되는 그 감사원에 대해서는 특활비도 제로로 만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머니돈, 싼짓돈, 영수증도 처리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것을 국민의 감시도 없이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제로했고 그것을 이유로 살림보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능하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 이제 돌아서서 본인들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뭔가 부족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하면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하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 그 실의 그것을 41억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41억이 그냥 41억이지만 연간으로 보면 이게 81억.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편성했던 것과 동일한데 1월부터 6월이 이미 지났고 7월부터 12월까지 있으니까 이번에 그 기간으로 지금 41억으로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 돈을 제대로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오케이라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 복원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고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과의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특수활동비를 확보하십시오. 그러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힘과 국민의힘이 병들게 한 경제, 민주당이 긴급 처방이라도 해서 살리겠다는데 무슨 염치로 증액 불가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특활비 예산 없어도 국정에 전혀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먼저 예상 질문이 나올 것 같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서 책임 있게, 소명 있게 하면은 논란은 좀 불식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 계속된 사과와 저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아주 적절하게 솔직하게 발언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윤석열 정부는 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깎으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는 아니다. 이 정도 논리로는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것.
대통령실 특활비라고 해서 그냥 짬짬이 돈으로 계속 써도 되는 것이냐, 뭔가 그에 대한 투명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적이 있었다면 이번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데도 있어서도 뭔가 어떻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린 잘 썼기 때문에 됐습니다가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썼고 앞으로 우리 그 내년에는 또 이런 식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해보겠다, 이런 의지와 그리고 과거에 대한 사과 반성들이 전 병행된다면은 국민의힘과 국민들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납득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 이 청문회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중복 해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어떻게 보면 교육부총리가 될 수 있는 분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당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뼈아픈 어떻게 보면 일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 이진수 총리 장관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즘 논문과 관련해서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넣으면 딱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 예전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이런 석사학위 이런 부분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피됐다는 게 인정됨으로써 이제 석사학위 취소되고 박사학위도 취소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교수를 하고 또 그 충남대 그 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한 10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제자를 논문을 거의 그대로 갖다 뺏겼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그 교육부 부총리 내지는 교육부 장관이 앞으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통과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연구시설에서 과연 그 영이 서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해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 장관 후보자로서 첫 낙마 사례가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놓고 모교인 충남대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논문 관련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기준 7대 기준에 그 논문 표절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 연도가 200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으로 했던 이유가 사실 그 이전까지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렇게 무슨 제자의 논문을 교수님이 쓰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나쁜 관습처럼 그냥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2005년에 우리나라의 그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윤리 규정에 대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참여정부 때 당시 그 김병준 교육부 총리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분이 또 이 논문 표절 그게 논란이 됐었고 결국 낙마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2007년에서 학계에서 이런 논문과 관련된 윤리 규정을 확실하게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이후에 만약에 논문 표절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부적격 사례라고 했거든요. 흐름이 좀 바뀌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의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을 들여다보면 2007년 이전 논문도 있어서 전 그거는 뭔가 나쁜 관습이지만 사과하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이후에 논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소통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8년, 2017년 이 정도 시기까지라면은 그 윤리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 거의 10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 교육부 장관이면 아까 여러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뭔가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명하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난항이 전 예상됩니다. 네, 이진숙 후보뿐만이 아니라 청문회 전국에 본격화되면 여야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은데 사실 이 장관급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다 보는 게 맞겠죠. 사실 그 국민의힘의 시간이기도 맞고요. 현재로서 국민의힘이 그 여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부진한 지지율도 견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활약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와 달리 국무위원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 채택을 요청하고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임명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식의 어떤 이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진숙 후보자 이런 부분이 부적격한 것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 해버릴 경우에는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롯이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 정말 그 만만치 않은 더운 여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